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이 출발에는 힘이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요. 네. 그래서 장중에는 5,321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에는 또 강보합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항상 올라가다가 오늘같이 좀 빠지니까 괜히 힘도 빠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힘을 내서 또 다음 주를 위한 인사이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 김승현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승현 본부장님,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은 뭔가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을 같이 남기는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좀 조정받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장중에 좀 상승하다가 종가에는 조금 이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번 한 달도 너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만큼 종가는 쉬어가지 않았나 기대감과 그다음에 약간의 아쉬움을 같이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아쉬움을 좀 남겼다.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그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등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 올라오는 동안 뭐 제대로 된 조정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장중 조정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1월 달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왔지만 또 다음 달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상승폭이 조금 뭐 예상보다는 좀 높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실망할 건 없지 않나 네. 싶습니다. 뭐 오늘 혹시나 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셨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딱 심리적인 싶고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이란 사태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는 뭐 유가에는 좀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로 보면 조금은 이제 리스크로 주말 내에 또 어떤 네. 또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걸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또 2월도 힘차게 또 달려갈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90만 닉스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다른 주가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는 HBM4가 엔비디아의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꽤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도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소부장도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반도체 랠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좋습니까? 지금? 네, 아직 뭐 많이 반도체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여전히 상승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렇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한 몇 년 전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시클리컬한 그런 산업인데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공장 증설해 가지고 나중에 또 혹시나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의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H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조금 다르게 사전 주문을 이미 받은 상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동안 나왔던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을 아직은 좀 잃은 상황인 것 같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훨씬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큰 형님들이 좀 주가가 좋고요. 이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말씀 주신 이 소부장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그렇죠. 것으로 보고 있고 ASML 같은 장비도 이미 뭐 내년 것까지 다 뭐 주문이 마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 힘 너무 강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쪽 이야기로 좀 해볼게요. SK하이닉스 오늘 종가도 지금 90만 원 선을 넘기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가 이 주가 상승 자체를 따라잡지 못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임순재 대표님,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보수적인 목표가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이 흐름이면 설 전에 SK하이닉스 100만 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 한 해에 보통 반도체 가격이 이제 기준을 잡는 게 DDR5 8기가 D램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작년 초에 1.4달러였던 것이 작년 말에 9.3달러, 그러니까 5.6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또 여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정 가격 기준으로 50%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한 100%, 그러니까 거의 뭐 20달러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거 DDR5 8기가 정도 되면 원가가 한 3달러 정도라고 보통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어제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거의 60%에 네, 그렇죠.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뭐 D램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70% 넘게 올라갈 네. 수도 있다. 그럼 뭐 엔비디아 가격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럼 뭐 지금 높을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12개월 예상 PER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7배 수준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 뭐 미국에 있는 IT 기업 자체를 보면 대부분 뭐 20배 정도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7배가 높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며칠 전에 최태원 회장도 한마디 거들었죠. 그럼요. 네, 네. 뭐 SK 하이닉스 시총 2천억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 뭐 시총이 오늘 넘어서 600조 정도 되니까 2,000조가 되려면 뭐 3배 정도 또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기대 섞인 전망까지 또 나온 네. 걸로 보면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새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보면은 불가능한 일도 절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안 좋은 걸 꼽아낼 수가 없는 반도체 업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는 좀 차별화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먼저 좀 움직였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힘맞추기?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1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좀 크게 움직였죠. 그때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갔습니다. 쉬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뭐 TSMC 실적 발표가 이후서부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지금 뭐 시장 그 영업이익 이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 180조를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의 현재 16만 원 주가가 그렇게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쵸. 싶습니다. 혹시 특별 배당으로 인한 거는 너무 작은 부분일까요? 삼성전자는 배당 받으려고 하면 이미 기차가 떠났다고 하고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사도 또 특별 배당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매수세가 그쵸. 갈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오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거 올라간 거 생각하면 1,500원 배당 뭐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금 뭐 예상 금액이 한 80% 이상 예. 지금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주가를 우상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쭉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요즘 이제 반도체가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를 D램 가격 상승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밸류 받는 건 HBM4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D램은 아직도 받을 밸류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아까 뭐 HBM이나 D램이나 전부 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뭐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D램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좀 덜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을 때 요새 반도체가 오늘 또 좀 소부장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네네.
사실 소부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 하나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럴 때 네. 사실 반도체에서는 ETF 하나 잘 꾸려놓고 있으면 되게 좋은 전략 될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도 ETF는 늦진 않았죠, 그래도. 그럼요. 우선은 그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네. 한두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원큐 200 액티브 ETF와 같이 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 증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지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장을 따라가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나는 이걸 코어로 하고 그다음에 뭐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비중이 많은 그런 ETF를 한두 개 정도 고르셔서 함께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원큐. 네. 저 1분기 아니군요. 아닙니다. 1Q, 원큐 원큐입니다. 200 네. 액티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킥이 될 수 있는 뭔가 소부장의 종목 뭐가 있나요? 사실은 대표 지수를 거의 다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0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ETF로도 접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임순대 대표님 아까 계속 SK하이닉스 지금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SK 스퀘어를 좀 시선을 돌려보면 그건 어떨까요? 일단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의 이제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스퀘어를 뭐 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스퀘어도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이제 계열사 그렇죠.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쫓아갈 수는 있지만 그걸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랑 SK 지주사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SK 스퀘어를 갖고 있고요. SK 주 SK 같은 경우 SK 스퀘어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소부장도 너무 좋습니다. ETF도 들어봤는데 소부장 쪽에서는 우리가 좀 카테고리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전공정, 후공정 갈 수도 있고 HBM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쪽에 좀 주목하십니까 현재? 일단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양대 회사에 비해서 못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네. 이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대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다 측면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투투. 네, 그러니까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투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입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가격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가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를 이런 소부장들이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들 종목들이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레이저 관련된 쪽으로 좀 레이저? 더 네. 식각이요? 네, 식각 관련 쪽이나 아니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미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장비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칩을 나누는 것, 뭐 쪼아르는 것도 지금 레이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TSV처럼 이렇게 군형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대부분 다 이제 레이저 장비를 이용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돼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장비 쪽으로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삼성 밸류체인이죠 이쪽이. 네, 그렇죠. 삼성 쪽에 좀 가까운 밸류 체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 뭐 매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일단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봤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진짜 주인을 좀 가려보고 싶은데 제약바이오가 참 출렁입니다. ABL 바이오가 이 사노피에 기술 이전했던 파킨슨병 신약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HLB도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대형주들의 악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피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임순재 대표님.
ABL 바이오 지금 이 뉴스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기술 수출이 아예 뭐 무산됐다거나 그런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술 수출이 무산됐다라는 것보다는 뭐 신약 개발 일정이 미뤄졌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HBL 바이오를 살 때는 생각했던 게 사노피에서 들어간 그 ABL 301이라는 그런 약 301. 기술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그 상용화가 돼서 이거에 따른 뭐 로열티나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그렇죠.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발이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뭐 신약이 나온다라고 해도 상당히 늦게 나올 그렇죠. 거고요. 마일스톤도 늦게 그렇죠. 받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로열티 수익도 상당히 미뤄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많이 땡겨 왔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실망매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알테오젠 사태가 우리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잖아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 이슈랑 비교하면 영향력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알테오젠은 로열티 문제였던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추가적인 마일스톤 이 수령 시점 불확실해지는 것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마일스톤도 그렇고 뭐 최종적으로 로열티도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로열티 수준을 못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로열티를 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대부분 반절이었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그 예측치가 나왔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뭐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ABL 바이오도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용화가 미뤄지면서 그러면 이전에 상용화가 좀 일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목표 주가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다 지금 미뤄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지금 당장으로는 주가 상황으로 보면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렇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노피가 오늘 결정한 거는 지금까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걸 타겟해서 없애야 되는데 요걸 없애는 기존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머크가 이걸로 하나 결과를 내다 보니 사노피 입장에서도 우리도 좋은 기계 나왔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도입을 하면서 일단 이 기기를 도입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 ABL 바이오와의 약속도 뒤로 다 밀려났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BBB 셔틀의 신뢰성과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이 본부장님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기대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네. 수익이 빨리빨리 나잖아요. 네. 와, 이런 투심 때문에 나라면 지금 팔고 딴 데 가야겠다라는 심리도 오늘 많이 반영됐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제약바이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동안 제약바이오 국내가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이 탄탄한 실적을 이렇게 뒷받침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것 그쵸. 같습니다. 기대감이 기대감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투심이 좀 몰렸고 그다음에 섹터 로테이션이 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 다음 종목 섹터를 찾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로 간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계약이나 이런 것 좀 늦춰지면서 한 번에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그쵸. 때문에 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차익을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비중 자체를 뭐 지나치게 높은 비중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로 좀 이렇게 여러 종목을 나눠서 갖고 가는 것을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코스닥 네. 3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발을 떠나지 않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듣다 보니까 오늘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우선 정부가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계속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힌 것은 역시나 바이오도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네. 국가가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이오를 아예 떠난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코스닥 뭐 상위 종목이라든지 또는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제약바이오 쪽 보면은 지난주쯤에 알테오젠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때 제약바이오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차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ADC 플랫폼으로 묶었을 때 알테오젠, ABL, 그다음에 리가캠 있는데
그때는 이 세 개가 다 무너졌는데 오늘 리가케이온과도 양봉을 띄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리가케이온도 좀 무서우니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보면 뭐 양봉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감을 일정 부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수정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정해야겠네요. 리가켄바이오를 제가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봉일 때를 확인하고 왔는데 종가는 2.87%, 3시 이후로 많이 하락폭을 좀 기록하면서 빠졌다. 다시 보면 뭐 제약바이오 불길이 다 번졌다라고도 오늘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네. 충격을 더했던 게 HLB도 있지 않을까요? HLB요? HLB 항상 근데 여기 트래블 메이커라서 이쪽은 네. 신뢰성의 문제로 따지면 임순재 대표님, HLB랑 ABL 바이오를 같이 비비긴 좀 어렵죠? 그렇죠.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그러니까 병행요법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주가를 유지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한번 다시 빠꾸를 맞았으니까 2번 맞았죠. 2번이죠. 예. 네, 그랬다가 이제 지난 23일 날 이거를 다시 이제 항소제약하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항소제약의 이제 제조 과정에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다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으면 클래스 A1으로 이제 분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사를 이제 청구한 이후에 60일 내에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이번에 2로 분류를 받았다는 건데 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도 그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오늘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항서제약이라는 게 이제 중국 이제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웬만큼 좋은 신약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미국 내에 관련된 뭐 허가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라고 해도 미국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처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2차 전지 쪽에서도 반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현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일단 제약바이오 지금 분위기 안 좋아졌잖아요. 네네네.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2차 전지는 약간 냉탕 온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UAM이라고 하죠. 뭐 에어 택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갈 용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수익이 엄청나게 기업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슬로우해졌습니다만 휴머노이드라든지 그 외에서 좀 더 기대감이 날 경우에는 2차 전지도 또 빠르게 반등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앞서서 바이오는 그래도 대형주라든지 좀 덩치 큰 종목들로는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는 애초에 그냥 섹터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분석할 때는 2차 전지가 좀 오른 것은 실적에 대한 그런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그동안의 코스피나 아니면 국내 증시에서 특별히 좀 많이 빠진 섹터 또는 덜 오른 섹터를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2차 전지가 좀 빠른 최근에 좀 오른 모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유지하면서 2차 전지가 좀 조정받았을 때 비중을 좀 높이고 기대감이 좀 나았을 때 조금씩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 코스닥 ETF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분위기 안 좋아졌죠. 그리고 본부장님의 2차 전지 비율을 조금 이렇게 합쳐 보면은 코스닥의 지수를 추종하는 걸 사는 거는 현재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겠어요. 이게 코스닥이 최근에 한 1, 2주 정도 보게 되면 매일매일 코스닥 ETF 또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 하루에
거의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고 네, 맞아요. 있습니다. 1조 원 정도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코스닥 지수, 웩더독이라고 하죠. 아예 수급 자체가 좀 이끌었다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그렇다고 좀 급격하게 따라가는 것은 최근에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기업 전체에 영업이익을 좀 계산해 보면 한 100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코스피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률은 그래도 조금 과열 국면이지 않나라고 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963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뭐 오늘 118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단기간에 일단 많이는 올라간 것이라는 것. 현재 코스닥 지수를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오늘도 실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방산. 실적 수주 다 있었는데요. 방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현대로템이 4분기 실적 매출이 1.6조, 영업이익 2,675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방산이 이렇게 컨셉 미스하는 거 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임순재 대표님. 현대로템이 일단 지금 원래 영업이익 기준이 3,200억 정도 나오는데 오늘 2,600억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뭐 시장에서는 반응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실적이 뭐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네. 그런 모습들 보였지만 여전히 뭐 그래도 뭐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계속 지금 뭐 현대로템도 그렇지만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수주 잔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주 잔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뭐 충분히 다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넘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실적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 관련돼서는 여전히 뭐 조정받을 때 관심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 지금 강앵커도 짚어줬지만 정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본부장님, 근데 지금 방산주들 주가 자체를 네. 수주 말고 혹시 다른 부분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이것도 수출주라는 측면에서 혹시 환율이 더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환율 어차피 이게 방산이 뭐 하루 이틀 뭐 수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약하고 중간에 그쵸. 인도하고 실제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S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환율 요소보다는 조금 더 뭐 새로운 좀 모멘텀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모멘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백로그 그러니까 그 계약이 쌓인 국가 말고 다른 새로운 구매처가 나와서 조금 더 수출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식의 기대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방산이 최근 뭐 2, 3년, 3, 4년 동안 지금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맞아요.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는 좀 반도체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도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과연 지금 반도체가 더 좋을까 아니면은 방산이 더 좋을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산보다는 반도체에 조금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그 양자택일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근데 네. 반도체 방산 같이 갖고 오는 게 좋은 전략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선은 그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의 흐름을 1980년대로 많이 비유하십니다.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산업을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가만 좀 바뀌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네. 섹터, 그다음에 미국과 적극적으로 코어할 수밖에 없는 방산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패러다임 측면에서 말씀 주신 건 함께 갖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방산에겐 너무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근데 오늘 넥스원이 잠정 실적을 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근데 이거 이제 총이익에서 지난 3분기 빼보니까 영업이익 423억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에는 또 수치가 많이 줄어든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넥스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이미 좀 반영한 거라고 보십니까? 넥스원만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히 넥스원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뭐 일단 잠정이익 자체는 뭐 나오긴 했지만 조금 시장보다는 낮게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스원은 오늘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뭐 단기 트레이닝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방산 쪽 뭐 관심은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반도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양자택일에서는 방산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매력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우주항공도 조금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우주항공 뭐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전까지는 방산 우주항공 얘기하면 그래도 우주항공 묻은 것들 좀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 나왔었고 한데 국내보다는 차라리 우주항공은 미국 쪽으로 해서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주항공은 아직은 굉장히 초기의 기술입니다. 그쵸.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아직 흑자 전환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많이 있습니다만 종목으로 볼 때는 아직 한국보다는 미국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주항공에서 비즈니스의 시작은 바로 이 발사체인데요. 작년에 한 360회 정도 글로벌 위성 발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그런 횟수입니다. 60% 이상이 미국에서 다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보다는 좀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우주항공청에서 뭐 검증기라고 하죠. 위성을 하나 10시쯤에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 위성을 발사하는 것도 결국 뉴질랜드 기업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위성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로켓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 기업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는 좀 미국 기업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항공 ETF 때문에 사실 좀 네.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네네. ETF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하고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었거든요. 네네. 그 ETF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에 관련돼서 투자하는 국내 ETF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은 기업들이 이 방산과 우주항공을 좀 같이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항공보다는 좀 이 방산에 대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역시나 제가 계속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주항공이 오른 것도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른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거나 그런 흐름은 조금 덜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조금 더 실적 나오는 것, 그렇죠. 흐름 펀더멘탈. 좋은 것 맞습니다.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숫자 찍히는 거 조금씩 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했던 이야기들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정책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깨진 오늘은 거예요, 저거? 좀 지금 저 사진 뭐죠? 네, 선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수소 그리고 양자가 새로운 정책 수혜주로 오늘은 좀 떠오르는 것 같았는데 이게 과연 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하루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건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승현 본부장님, 네. 정책 수혜주로 지금 일단 수소 테마들 오늘 좀 네. 올랐었는데 네. 수소, 차, 연료 전지 이쪽들이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정책 수혜주들 네. 수급 지속성이 보통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우선 정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오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결국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책 같은 경우 한 번에 나오고 연이은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정책 테마가 좀 빠르게 오히려 식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책 테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이 굉장히 초기에 있는 산업입니다. 아직
뭐 이제 협의체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양자 컴퓨터 오늘도 뭐 기사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뭐 1시간에 뭐 7천만 원 얘기 나오고 수소 같은 경우도 분명 좀 더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민간 시장 경제가 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결국 기업이 그걸 얼마나 또 양산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도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밀어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임순재 대표님 근데 이 수소가 이 뭐라 그러죠? 수소로 해서 에너지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원전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원전 모멘텀이 간다면 수소 좀 묻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만들어지려면 멀었나요? 일단 뭐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블루 수소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린 수소도 그레이 있고 뭐. 그레이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제 그레이 수소일 경우에는 과연 그게 정말로 청정 연료냐라는 그런 이제 논란거리는 좀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원유나 이런 데서 이제 뽑아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만약 그거를 이제 뭐 클린 이제 수소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소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향후에는 이제 뭐 전력을 통해서 그런 이제 뭐 청정 에너지인 이제 수소가 뭐 실질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뭐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조금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그 낮추어야만 아마 이 수소 관련된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관점에서 수소 관련된 테마가 나오면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영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뭐 수소차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소라는 섹터가 시장에서 너무 소외되어 있죠. 네, 그렇죠. 많이 소외가 되죠. 한때 이제 수소 경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붐업이 됐다가 그 이후서부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얘기는 되고는 있지만 상용화까지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이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수소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양자 컴퓨팅 쪽은 어떨지 한번 짚어볼까요? 양자 컴퓨팅은 또 국가에서 또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건 국내 양자주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본부장님, 국내에서 양자 기술 갖고 있다, 뭔가 양자주로 분류될 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히는 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양자는 뭐 5년, 10년 이상의 좀 상용화 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기술력, 그다음에 상용화, 그다음에 그걸로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내는 구간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양자를 이제 처음에 육성하고 그다음에 몇몇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통해서 활용하자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양자 같은 산업도 미국도 굉장히 뭐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40% 5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미국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산업을 좀 이렇게 많은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기술력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꿈의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우리가 기대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뭐 양자는 근데 좀 웃기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어느 유명 인사가 퀀텀 뭐 퓨처가 보여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이제 젠슨 왕이 뭐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뭐 곧 있으면 이벤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뭐 GTC에서도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갈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은 좀 어렵죠. 그렇죠. 뭐 일단 양자가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양자라는 게 양자 역학을 이용한 그런 이제 뭐 모든 산업을 지금 양자 뭐 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도 그러니까 일반 뭐 지금 상장돼 있는 미국 나스닥에 아이온큐가 상장이 돼 있지만 그걸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IBM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보통 양자 컴퓨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양자 역학을 이용한 암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하고는 다르게 네. 양자 암호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비트코인도 뚫는다면서요, 막. 그것까지 되려면 이제 양자 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컴이에요, 그거는? 그 양자 암호로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통신 보안할 때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금 뭐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양자 통신 암호화를 했다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호화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상용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양자 암호화 관련돼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양자 암호화 관련된 기업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면적으로 아직 상용화돼 있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물론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제 상용화될지는 좀 더 그쵸.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양자든 수소든 정부에서 일단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건 만큼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좋은 결과를 저희는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본부장,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